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한번 가볼까요?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방송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지가 한 65%좀 나온다 현실적으로. 근데 웬걸 75%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거의 대다수는 이재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비호감보다도 이재명 지지가 더 높아요. 윤석열은 70, 이재명은 약 75 정도 나오는 거니까. 전당대회 뚜껑을 딱 열었어요. 두근두근 해갖고. 근데 진짜 역시 어대명입니다. 74%딱 찍는데 나도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도 놀랐어요. 이 정도면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고.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예.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군데가 권리당원 표가 까였거든요. 강원 74.09, 경북 77.69, 대구 73.38, 제주 70.48, 인천 75.4 해서 합산 74.15%. 이 정도 되면 그냥 선거 끝났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 득표력이 이렇게 높은 줄을 처음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득표력도 굉장히 큰 거지만 박용진 의원이 보여주는 그 비호감 이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하는 말 중에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실 인식이나 향후의 어떤 정책 비전이나 그 당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재명 의원한테 다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이제 확대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뭔 말이다냐 어머니 다음 보시면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건 확실하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포인트는 얼마나 더 득표하느냐. 지금 74%에서 80%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요거는 윤석열 효과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심적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돼가지고 최고위원도 한번 볼까요? 최고위원 순위별 누적 득표 정청래 28.4 고민정 22.24 박찬대 12.93 장경태 10.92 서영교 8.97 윤영찬 7.71 고영인 4.67 송갑석 4.16 이렇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까인 거 여기 지금 득표율이고요. 어쨌건 간에 여기서 당대표 경선에 단일화 이야기했는데 엄청 설레발이 됐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단일화 없어요 이제. 아니, 단일화 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익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용진이든 강훈식이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단일화 했을 때 단일화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을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단일화를 합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건데. 단일화해서 해도 안 되잖아요. 단일화 하면은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몰려간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반명이 집결을 하더라도 박용진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게 뭐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새도 많이 죽었지만 사실은 박용진이 좋아서 찍기보다는 반 이재명이 박용진을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박용진의 지지율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용진한테는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강훈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본인을 알리는데 8천만을 쓰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강훈식이 반명표잖아요. 합쳐서 25. 윤석열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75 정도 되면 거의 지금 4분의 3을 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득표 지금 현재까지지만 74.15는 대선 경선보다 높은 득표율이에요. 대선 경선 때는 50% 조금 넘었잖아요. 뭐 그 50% 조금 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당 당이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으로 쏠리는 당심 물론 이재명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투표 포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투표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이재명 박홍근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만 해도 박홍근이 뽑힐 줄 몰랐다 싶을 정도로 세가 조금 더 약했었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박용진을 미는 한 20% 정도가 저는 그 친낙에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 75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대선 경선보다 높은 득표율로 빠른 시간에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 득표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지금 이재명 의원이 74% 정도 됐는데 역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들 보면요. 득표율이 문재인 45.3, 추미애 54.03. 그 당시에 주류였던 문재인 친문계가 추미애를 밀었어도 이 정도. 다음에 이해찬 42.88. 이거 좀 심하죠. 그 다음에 이낙연 60.77인데 송영길은 35.60. 이재명은 지금 약 70% 가깝게 선전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은 3차 이해찬 대표 때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그랬다는 거를 보여주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74% 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셀프 공천 이야기도 그렇고 국민은 이재명을 원하고 있다는 걸 계속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거짓말로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을 원하지 않는 특히 뭐 2대1 계열의 이런 언론들이 네. 오늘 아침에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재명 트집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이 박용진하고 약수를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도 뭐 핸드폰만 봤다. 이걸 그게 지금 순간 이슈라고. 캡처거든요. 순간 네. 캡처. 아, 그렇게 하다가 온 걸 발견하고 악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악수를 그날 처음 봐서 하는 악수도 아니고 연설이 끝나고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날 뭐 처음 타는 인사도 아니고 진짜 트집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용진 같은 경우는 오늘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했어요. 셀프 공천 사라지게 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당심을 사실상 한 번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박지원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박용진이 진짜 임팩트 있게 뭔가를 하려면 불출마 선언을 해야죠. 나 다음 총선 안 나가겠다.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공천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되지만. 용진이는 그런 건 좀 무서워. 아예 그거 말고는 딱히 임팩트 있는 약속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당화라는 게 사당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뭔가 증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질투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를 사당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지. 저렇게 당선되면 이재명이 독재할 거야. 이런 프레임인 거죠. 사당화라고 하는 게. 뭐 사당동도 아니고 사당화가.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박용진은 민주당이 정치하기 힘들어요. 자기 표가 아니라 반사표잖아요. 네. 이재명 싫은 사람들이 박용진이 될 것 같으니까 몰아주는 표. 요게 있는 거고. 그 이낙연 체제 때 여러분들 최고위원이 누구였는지 기억들 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이 폭망한 이유입니다. 오, 내 눈! 당대표 이낙연, 수석 최고위원 김종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 노웅래, 최고위원 신동근, 최고위원 양양자. 와, 진짜 놀랍다. 여기서 개혁적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 와, 이때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만들어준 아우라죠. 그렇죠. 국무총리 끝나고 나서 당대표도 당헌당규 이낙연한테 맞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와, 개혁 성향이라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다시 보니까 더 놀랐어 진짜. 특히나 우리 그 형제 누나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놀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던 거예요. 최고위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최고위원회 지금 아까 그 최고위원 득표율을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최고위원 득표에 우리가 보면 이제는 어떤 구도가 생겼냐면 첫 번째 구도는 정청래와 고민정이 다투는 수석 최고위원 그 부분하고 윤영찬과 서영교일지 장경태일지 몰라요. 지금은 저쪽에서는 저는 고민정 표가요. 지금 박영진보다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대충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고민정은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고민정을 일단 무조건 한 표를 밀었고 거기다가 한 2, 3% 정도는 고민정이
윤석열이랑 잘 싸우는 거에 대한 표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고민정 찍고 무조건 윤영찬 찍고 뭐 고영인 찍고 송갑 찍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원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청래 고민정 찍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대충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5등 안에 누가 드느냐인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고영인하고 송갑수 표는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정하고 윤영찬을 최고위원에 몰아주기. 놓으려고 하는 요것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그 일설에는 그런 게 있죠. 고영인하고 송갑석이 사퇴를 하고 윤영찬 밀어줄 거다. 요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영인이나 송갑석이나 완주를 하고 지금 8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내고 지금 출마한 거라서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고 어쨌건 윤영찬 쪽으로 표가 조금 더 몰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한 명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아이, 고영인하고 송갑석을 찍어야지 사람들이 참 그렇게, 근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좀 약간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대의원 투표로 넘어가면 서영교 의원이 또 많이 득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약간 네. 놀랬던 게 정청래 의원님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치에 오래된 격언 있잖아요. 그 인지도가 깡패다. 맞아. 이제 예, 그게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여서. 근데 이 대의원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다른 패턴이 나올 거고 또 이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던 1등부터 5등까지 그 안에서 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저 상황에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친명계이기도 하지만 정세균계의 대표성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에서는 모르겠어요. 정세균계의 표도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분산투표, 전략투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고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이제 표가 까이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는 잠깐만 일정 한번 보여줄래요? 그 일정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원, 경북, 제주가 끝났고 제주, 인천까지 끝났잖아요. 강원, 경북, 대구, 제주, 인천이 끝났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나오는 거고 다음 주에 부울경 투표하고 토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은 세종, 충북, 충남, 대전, 충청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까여요. 여기에서 봤을 때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청래가 월등하게 달아나는 상황이 되면 더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걸까지 다 깠더니 여론조사까지 깠더니 윤영찬이 서영교하고의 관계에서 더 좁히느냐 더 멀어지느냐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반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보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전략투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를 무조건 찍고 나머지는 이제 생일별로 해가지고 1, 2, 3번을 찍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 푸나님 전략이 주말을 강타하던데요. 네.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사람마다 보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하고 고민정이 박빙으로 됐을 때 아니면 다음 주에 봤을 때 더 멀어졌을 때 이 과정들이란 게 거치는 거고 내가 전제했던 얘기가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새날 방송 보는 거 아니고 새날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새날의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악플 같은 건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 우리들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게 수석 최고위원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윤영찬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 진짜 비열해. 윤영찬이 왜 저렇게 막 그저 대선 경선도 사실상 불복하듯이 했겠습니까? 이낙연 그 수락연설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윤영찬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하고 호남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때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TK 강원 부울경 제주 이 표를 합친 것보다 서울 경기 표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1차 결과 발표 보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던 1, 2, 3, 4, 5는 1번, 5, 6, 7, 8, 5는 2번 이 전략으로 가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쪼는 맛.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재명 75 정도 나오잖아요.
그 친명계의 파이가 엄청 크다는 뜻의 소리예요. 친낙계나 반명 쪽의 사람들이 투표를 되게 포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같이 뭐 서로 전략적으로 민다고 해도 우리 쪽 표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네 사람이 지금 순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민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민정 의원이 연설하면서 자기한테 달린 악플을 소개해 주던데 저는 고민정 의원이 그런 심정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지자 탓하면 고민정 의원한테 악플이 달렸던 이유가 뭔데요? 대선 때 그렇게 이재명 선거운동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을 저격하고 출마하는 것 때문에 대한 분노거든요. 고민정이 소위 말하면 친문인 건 다 누구나 알아요. 예. 근데 거기에 악플이 달리면 그 악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냥 그걸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원팀 맞냐고 거기서 항변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악플이 달린 거거든요. 난 그거는 좋은 선거운동이나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악플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재명 도왔는데 니들이 나한테 악플 달아 같은 안갚음성 연설하면 됩니까 그게? 나 고민정 자체를 나쁘게 보는 사람 아니에요. 고민정도 막상 이 지도부에 들어오면 그렇게 나쁜 막 이재명 반대보다는 오히려 윤석열하고 잘 싸울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지지자들이랑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시는 분인 거지. 그 고민정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는 항상 좀 도마 위에 오르긴 했었는데 이번에 후원회장도 이낙연이라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긴 하는데 뭐 이게 앞으로 뭐 투표 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이 인지도 고민정이 갖고 있는 인지도를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했을 때를 생각하면 고민정이 더 엇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머리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요건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발표된다는 의미는 다수 당원들이 스탠스를 결정하는 건데 고민정한테는 고민정 1인 시위하고 하면서 생겼던 그 윤석열하고 잘 싸운다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난 박용진이 배우길 바래. 고민정이 정무감각이 있고 없고는 그 관여층 생각이에요. 고민정이 윤석열하고 잘 싸우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더 찍어준다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정청래 찍은 사람은 고민정 안 찍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히 교차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만 5세 입학 그 논란 있잖아요. 이때 원래 정상적인 발언과 정치를 해왔다면은 제일 먼저 소환되는 사람이 박용진이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을 어려운 그 유치원 3법을 개정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큰 지지를 받았던 게 박용진인데,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이 두 경계선에서 박용진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근데 만 5세 입학 논란이 그렇게 크게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박용진을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박용진을 다시 한번 또 올리고 찾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 네. 안에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정당 내에서는 동지잖아요. 동지. 같은 정당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동지를 어느 정도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가 반대편에 서 있지만 동지잖아요. 한 당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동지를 지키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나 이재명 아니면 박용진. 그렇지는 않잖아요. 박용진이 이재명을 지키려고 맨 앞에 섰다면 당장은 이재명 찍겠지만 다음 혹시나 무슨 대선이나 또 뭐 당대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박용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그 정치를 몰라. 지금 당장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니까 박용진이 이재명 사당화 반댈세 하고 나오는 거는 정말 찌질한 어그로입니다. 그 박용진하고 박지원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욕했던 그 정치적 출발선에서 가짜뉴스도 안 말하고 우리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자료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용진이 윤석열을 조국 장관이 청구했다. 이런 네. 조국 장관 열받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뭐 박용진은 팩트체크에 대한 그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공격하듯이 지금까지 이재명도 공격했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정도로 팩트 체크가 안 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애정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커지다 보면 현실 인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박용진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확장성이 커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막 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걸 보면서 즐기는 그 마음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박용진을 보는 그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이라고. 그래놓고 국민의힘과 제일 잘 싸울 사람이 자기래. 아무튼 박용진 씨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싶고요.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 것은 지금 김혜경 여사의 수행기사가 뭐 김씨가 어쩌고저쩌고 막 JTBC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건 오보입니다. 확실하게. JTBC 보도했던 거 숨진 참고인 김씨 김혜경 수행기사 새 증언 나왔다. 요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100% 경찰 발로 나온 뉴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알고 봤더니 김혜경 수행기사 김씨는 김혜경 수행기사가 아니고 선행 차량 기사였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오보잖아요. 그러면 오보로 정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차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 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전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후보가 가기 전에 미리 답사 차량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연설이 잡혀 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먼저 가서 동선 체크하고 어떤 전부 그 장비들 세팅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팀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이다 그러면 그 전날 먼저 가가지고 그 장비 세팅하고 하는 그 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행 기사에는 후보자 그 부인이 탑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날 일도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냥 그 캠프 팀원들이 움직이는 차량이죠. 캠프 차량이라고 보던데 그러면 더더욱 만날 그 접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김씨인지 한씨인지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되게 교묘하게 같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서 보도를 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하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김혜경을 엮어서 김혜경 여사를 경찰 출석시키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김혜경 또는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다. 이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하면은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 이재명은 알고 있었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흘리는 걸 JTBC가 쏙 받아서 먹은 오보다. 그 말씀 드리고 어쨌건 선행 차량은 김혜경과 같이 움직이는 팀이 아니고 사전 답사 차량 성격이라면 캠프잖아요. 대선 캠프예요. 건물도 한 곳에 못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서 사전 답사 차량을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떻게 합니까? 굳이 말하자면 누가 네. 뭘 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왜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정청래 누구누구를 찍내만해 같은 논란이 어떤 데서 벌어지냐면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투표율이 낮은 건 이재명 당대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이재명이 어차피 될 거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투표하고 안 하고에 난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투표율 높이세요. 더. 그 투표율을 높여야만 이재명 당대표가 일하기 편한 쪽으로 최고위원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투표를 계속 여러 번 해야 될 텐데 아직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 제발 1,000원 당원이라도 지금 그냥 이 온라인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좀 치열해지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막 우리가 이제 비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비토가 심해지면은 나중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 어차피 그러니까 최고위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이 엇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 후원 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후원 회장이라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엄청 쇄도를 하고 있대요. 2020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전에 선거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지금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은 이낙연이 미국에 있기도 네. 하고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 음. 그리고 올해 대선 캠프 때는 본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중립을 유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의견이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민주당 중앙당에서 투표 안내를 할 때 그러니까 지역당별로 별도로 공지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지역은 8월 11일부터 뭐 15일 사이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줘야 되는데 전체 공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보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나는 그러면 언제 투표한다는 말인가? 근데 지금 당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공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이렇게 투표 링크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공지를 해주면은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안내를 받았지만 항상 전체 공지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냐고 그거를. 그렇지.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개딸들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을 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배타적이야. 윤석열만큼이나 싫어해버려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오히려 부담으로 작동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투표가 까이기 전에 고민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일 거다. 그러면 고민정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우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극단의 미움을 살포하지 마시라. 그게 개딸들의 방식이었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 의원님들 할 수 있다. 그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까지 등장하냐면 나는 그 선천적인 분열주의자라고 봐요. 뭐 친명인데 이제 뭐 정청래를 배제하고 뭐 누구를 찍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전략은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정청래마저도 적이 돼 버려요. 왜 그렇게 정치하시죠? 지금 지켜볼 수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거기까지 까이면 그 정도 까이면은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이 한 25% 까이는 거라고 보면 그때 고민정하고 정청래 차이가 많이 나면 전략적으로 나머지 이제 소형교 일병 구하기가 들어간다든지 이 과정을 거칠 텐데 벌써부터 막 설레발 치고 난리 치고 누구를 배제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음 주에 한 30% 미만으로 까일 때쯤에 지켜보고 전략투표 늦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 올라오고 호남 쪽에 표가 엄청 많은데 그때 전략투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미 이번 첫 번째 주에 전략투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합친 것만큼 나머지 3명의 표가 거의 비슷해요. 그 전략투표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지켜보면 되는데 누구를 배제해라 말아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나는 진짜로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 극단의 미움을 막 주는 거야. 왜 그래? 고민정 받아들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정이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죠. 오죽했으면 고민정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건 분명히 맞지만 악플을 읽어주고 있겠냐고. 지 억울한 거야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적을 만들지 맙시다.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투표율 올립시다. 지금 그 일정표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1주차. 이번 주에는 울산, 경남, 부산, 다음에 세종, 충북, 충남, 대전 까이고 여론조사까지 까여요. 이거 보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광주, 경기, 서울 엄청 큰 데가 남아있죠. 이때 전략투표에 늦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